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0차 최고위원회의 개회선언을 안철수 당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50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가까운 제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간단하게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제천 지역위원장이신 이찬구 위원장님의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듣고 가족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제천 단양 지역위원회 이찬구 위원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 우리 제천에서는 엄청난 큰 화재 참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용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우리 제천이 더 나은 그런 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왔다 가고 총리가 왔다 가고 장관이 왔다 가지만 그 누구도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우리 제천의 유가족,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투표를 구하고 고통을 나눠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오늘 제천 유가족 대표 유건덕 대표님이와 세 분이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에서 적극적인 그런 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유건덕 회장님께서 네. 먼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저희 유가족의 입장을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2008년 1월 7일 발생한 화재로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 이후 가장 많은 29명자가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노블 히트니스 화재 참사 사건의 유가족 대표를 맡고 있는 유건덕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들은 방송을 통하여 세월호가 서서히 침몰하는 모습과 세월호에 탑승한 476명의 승객 중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서서히 꺼져가는 모습을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의 허망함과 분노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은 그때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청해진이 건물주로 해경이 소방관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서서히 기울며 바다에 잠기는 세월호를 바라보며 모든 국민들이 해경에게 속히 선체에 진입하여 학생들을 구조해달라고 애원했듯이 저희 유가족들은 화재 초기부터 화재 현장에서 불이 난 건물에 진입하지 않고 겉도는 소방관들 향해 목이 터져라 내부로 진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내 아이가,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제발 구해달라고 절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온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채 선체에 진입하지 않았고 선원들은 승객을 탈출시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때도 소방관은 유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않았고 건물주 및 직원들은 이용객을 탈출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겼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172명의 승객들을 탈출시킨 사람은 선원도 해경도 아닌 제 목숨을 희생한 같은 반 학생, 같은 학교 선생님, 옆자리 승객들이었습니다. 불타는 빌딩에서 이용객을 대피시킨 사람은 건물주도 관리인도 소방관도 아닌 스포츠센터 이용객이었습니다. 거의 기울어진 세월호에 남은 304명의 승객들은 선창 밖의 해경을 바라보며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을 것이고 일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일지 모르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숨막히는 화영과 농연에 갇힌 29명의 희생자들 또한 창밖의 소방관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갈구하였고 휴대폰을 잡고 119에 아빠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마지막 숨을 들이켰습니다. 존경하는 최고위원님, 무엇이 달라졌나요? 어떻게 변했나요? 세월호 참사와 제천 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도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를 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아빠 살려줘, 여보 살려줘라는 통화를 수천 번씩 곱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해경과 마찬가지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저희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무정교신과 굴절 소방차 조작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불가피한 대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16시 이후 2층 여자 사우나에서는 16시 20분경까지, 6층과 8층에서는 17시 10분경까지 망인들이 가족들에게 119에 살려달라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 시각까지 남편은 소방관을 부여잡고 제발 건물 내로 진입하여 내 가족을 구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타오르는 스포츠센터를 바라보며 내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하셨음에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적절했고 불가피한 대응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저희 유가족들이 특정인을 처벌해 줄 것을 바라며 이 자리에 온 것까지는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인력과 낙후된 장비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제 이번 화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저희와 같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저희 유가족들은 국민의당과 존경하는 최고위원님들께 국회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다음의 7가지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것과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첫째,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제천 현장 대원들에게 화재 신고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이를 전달받은 현장 지휘관은 현장 대원들에게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의 진행을 제대로 전파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둘째, 2층 여자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20명이 생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16시 20분경까지 소방관들이 무수한 2층 진입 요청과 화염이 없는 창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진입하지 못한 이유. 셋째, 소방서장, 현장 지휘팀장, 구조대장이 각 현장 도착 시간 및 도착 후 초기 현장 대응의 적절성 여부. 넷째, 최초 2층 진입 지시를 한 사람이 소방서장인지 현장 지휘팀장이었는지 여부 및 2층 진입 지시를 한 시간. 다섯째, 16시 6분경 도착한 구조대장이 2층 진입을 하지 않고 3층 요구조자 1명에게만 전체 인력을 동원 후 16시 15분경 2층 비상계단 진입을 시도하였다고 하는데, 비상계단 진입 여부 및 진입을 시도했다면 진입을 곧바로 포기한 이유. 여섯째,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과 제천 현장 대원 사이 무선 교진이 불가능했던 이유 및 굴절 소방차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 일곱째, 당시 초기 화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건물 내 인명 구조보다 우선하여 LPG 저장 탱크가 폭발할 것에 대비해 탱크 주변 화재 진압에 주력하였다는데 LPG 저장 탱크의 폭발 가능성이 컸는지 여부. 존경하는 최고위원님, 2층에서 사망하신 20명은 속옷조차 입지 못하고 급히 겉옷만 걸친 채 소방관이 유리문을 깨뜨려 주기를,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주기를, 창문이라도 파괴하여 뛰어내릴 수 있게 해주기를 기다리다 2층 출입문 근처에서 모두 질식사고 말았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2층에는 플라스틱 목욕용품이나 비상계단의 플라스틱 배수관, 전선등도 녹일 만한 불길이나 열기조차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소방관이 비상문만 개방하였더라면, 적어도 창문만 파괴해 주었더라면 질식사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합동조사단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합동조사단장님이 개인적인 의견도 초기 대응이 빨랐더라면 2층 목욕탕에 있는 고인들을 다 살릴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합동조사단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내용이 없어 유족들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을 진실되게 규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2의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유가족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제천 화재 참사에 여동생
조카, 3대를 잃은 유족 민동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장례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믿어달라고 해서 장례도 정상적으로 했고요. 원래 많은 유족들은 장례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례 절차도 다 끝났고, 많은 사람들은 탈상을 했습니다만 저는 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단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운명을 달리했을 때 정말 원통하고 분합니다. 앞서 저희 유족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2층 여자 사원에서 사망한 20명에 대해서는 저는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명도 못 살렸는지 그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고인 되신 분들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참사가 발생한 지 3주 됐습니다. 제천 체육관의 합동 분향소에는 각계에서 보내주신 지금 조화가 있는데 지금 다 시들었습니다. 근데 꽃만 시들은 게 아니고요. 저희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심,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시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천 시민들만 겨우 와서 빈소에 와서 분향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 조화 보냈지요? 찾아와 주셨습니까? 다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들 말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이런 자리에 저희들한테 발언권을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고 원인도 중요하지만 사고 원인보다는 고귀한 인명을 살리지 못한 그 원인, 또 그 책임자, 이걸 밝히지 못하고 흐지부지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주 염려가 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존경하는 최고위원님, 제발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유가족과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바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기적으로 해주시기 이어서 국민의당 홈페이지 리뉴얼 개표식을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2018년을 맞이하여 국민의당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반응형 웹을 접목하여 가독성과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국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며 소통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주요 기능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국민광장에는 여러 현안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분권형 대통령제와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국민투표를 통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 제안은 국민의당에 직접 정책을 제안하여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 참여 공간입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한 달간 1000명 이상의 공감 인원 충족 시 국민의당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분들에게 전달되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국민 키워드는 국민의당과 관련된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선택 시 우리 당 콘텐츠와 연동되어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뉴얼된 국민참여 중심형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국민의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개편된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2년 전 오늘은 국민의당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통해서 태어난 날입니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선언하며 창당의 뜻을 함께 했습니다. 비록 2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며 하나로 똘똘 뭉쳤고 누구보다 변화를 열망했습니다. 아무도 개혁을 말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개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결의했습니다. 비생산적 이념 대립, 지역 갈등, 국민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성찰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안정치,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외쳤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를 펴면서 합리적 개혁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겠노라고 창당 발기 취지문에 그 내용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우리는 27만 당원과 함께하는 원내 3당으로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20대 국회 여야가 대립할 때마다 국민의당 표 추경, 국민의당 표 예산안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당제의 선도 정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대 양당의 현실적인 벽은 높고 이념과 지역으로 진영을 구축한 기득권은 과거 양당제로의 회기를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 그와 동시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절체절명의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으로 미래의 변화를 열어내며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과거로 후퇴하고 소멸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국민의당은 개혁을 위해 그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득권,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똘똘 뭉쳐 함께 개혁에 나섰던 그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흩어진 합리적 개혁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범개혁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이뤄내고 다당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열어주신 다당제에서 국민의당이 해야 할 역할이자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지난 8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주에 사법개혁 특위가 출범하게 됩니다. 사법개혁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미미하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너그럽고 정치검사, 비리검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비리에 눈 감고 정의를 무너지게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기득권 양당은 공수처법만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의 쟁점에 대해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장 야당 추천권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만 합니다.
국민의당은 사개 특위를 통해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이 실현되고 무너진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 힘 다하겠습니다.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와 군사협정 이면 계약을 인정했습니다. 참으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우롱했으며 또 다른 국기문란 헌법 유린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간 계약에 있어서까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천인공노할 국정농단을 저질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불과 10일도 되지 않아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현 정부에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사실의 전모를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무조건 자신들을 믿으라며 함구로 일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문제를 수습하고 풀어가는 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럴 거라면 대한민국에 국회는 왜 있으며 야당은 왜 있습니까?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국회가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이명박 정부가 초래했지만 UAE 왕세제가 대노하고 양국 간 국교가 단절 직전까지 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근본적 책임은 분명 문재인 정부에게 있습니다. 결코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결코 이것을 덮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정부의 진솔한 해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정부는 그런 어떤 진솔한 자세를 보이지 않아 왔습니다. 다음에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까지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재협상하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사과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발표문입니다. 일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지난 70여 년 역사에서 일본이 단 한 번이라도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진을 찍고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결국 이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보여주기식 위장 행사에 불과했던 것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사과는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재협상 약속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 파기에 대해 장관을 앞세워 무슨 말인지도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써가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평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는 시간이었다고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약속을 슬그머니 모른 척 하는 것이 그리고 장관에게 미루는 것이 문재인 정부식의 신뢰입니까? 과거 정부에만 탓을 돌리거나 외교부 장관을 앞세워 얼렁뚱땅 넘기는 것이 신뢰의 재건입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약속대로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위안부 합의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정을 파기하지 않고 재협상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 파기로 한일 관계마저 악화된다면 일촉즉발의 한반도 주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협정 파기로 가지 않은 것은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한일 위안부 협정 같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고 약한 국력 때문에 무효인 협정을 파기하지 못하는 아픔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한일 위안부 협정 봉합 처리 과정은 한마디로 선무당의 굿 한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위안부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 협정을 파기할 것으로 받아들였고 할머니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합의 파기도 없고 재협상도 없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할머니들은 또다시 상처를 입었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났다고 박근혜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더니 할머니들의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재협상 포기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왜 할머니들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까? 할머니들이 합의 파기 불가 그리고 재협상 포기는 기만행위다 라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뭐라고 할 것입니까? 불과 일주일 만에 파기 불가를 선언할 거면 뭐하러 할머니들을 모셔서 립 서비스를 한 것입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쇼통에 활용한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가 실망을 주는 희망 고문이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께 헛된 희망을 드린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국민에게 희망 고문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희망 고문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권고마저 묵살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강행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책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춰야 된다. 그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말씀 한마디에 상가 임대료가 바로 잡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자영업자들에게 마치 임대료를 잡아줄 것처럼 했다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또 다른 희망 고문입니다. 임대료를 낮추고 카드 수수료도 낮추고 자영업자 대출 금리도 낮추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도 없애놓고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었다면 먼저 해놓고 자영업자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상가 임대료 때문에 카드 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죽을 맛이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았다면 이런 문제들을 덮어놓고 최저임금부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올려놓고 뒤늦게 임대료다, 카드 수수료다, 대출금리다 이런 것들을 낮출 대책을 찾는 뒷북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저임금 폭등을 결정한 것은 작년 8월입니다. 그 이후로 4개월 동안 뭘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대책을 찾는다고 소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쇼통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의 나라입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중 4명은 개업한 지 1년 만에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 6명은 3년 안에 폐업을 하는 극한 경쟁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이 망하면 그 다음은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나라에서 빈곤층의 증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앙입니다. 섣부른 정부의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질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최저임금 폭등으로 서민과 서민들, 그리고 병과 병끼리 머리 터지게 싸우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 폭등으로 날아갔거나 앞으로 날아갈 일자리는 그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정부의 때늦은 후회가 끊어진 생명줄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생명을 놓고 실험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1년 시행을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뒷북이라도 부디 방법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은 잠정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1988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시작한 이래로 30년간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정무적인 발언을 계속 하게 되네요.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헤게모니의 역학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와 한 대학이 분석한 20대 국회 성향 분석에 의하면 20대 국회의원 296명 중 국민의당 의원들은 진보 쪽으로부터 15위에서 203위까지 분포되어 있고 바른정당 의원들은 127위에서 231위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이 20대 국회의 중심을 잡으며 진보 성향에서 보수 성향까지 아우르고 있다면 바른정당은 보수 성향에 치우쳐 있습니다. 지금 합당파, 당권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당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수 쪽으로 치우친 보수 중도 정당이 될 것이고 거의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자유한국당과 추가 합당이 되거나 혹은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수십 명의 의원들을 받게 되면 158위부터 296위까지 분포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대거 입당으로 명실공히 보수신당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에 있는 의원들을 제외한다면 유승민 대표가 주창하는 확실한 보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의 진보 쪽이나 중도 개혁 쪽에 속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의원들은 보수 신당으로 가는 수순인 바른정당과의 합당 강행에 극력 반대하고 있고 현재 우리 당의 당원에 의하면 통상적인 전당대회 합당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것은 선거연대입니다. 선거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는 정체성이 상당히 다르더라도 가능합니다. 선거연대로 인해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총재와 선거연대를 통해 집권하고 장관 인사를 나누며 일정 기간 동안 연정을 했습니다. 연정 기간 동안 서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도 않았고 이후 연정이 끝났을 때도 서로의 정체성을 가진 정당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는 기업 운영이 아닙니다. 정당의 합당은 기업 합병이 아닙니다. 기업 M&A도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20대 총선 때 우리 당에 특히 우리 당 수도권 출마자들에게 선거연대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일체의 연대를 거부한 결과로 여기 최고위원회도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당의 아까운 인재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 당의 지역구가 호남에 거의 한정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후보 단일화 요청이 당내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의 대선 후보는 연대가 아닌 고대로 간다면서 연대를 거절했습니다. 총선 당시의 대표와 대선 후보가 지금의 당 대표입니다. 왜 총선과 대선 때는 정치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총선 결과와 대선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선거연대조차도 거부했다가 왜 지금 갑자기 합당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39석을 가진 정당이 10석인 정당, 곧 9석, 8석, 7석이 될지도 모르는 정당에 애걸복걸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면서 1대1 합당을, 그것도 소속 의원 대다수가 극렬 반대 혹은 반대하고 있는데 합당 강행의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분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문 걸어 잠그고 가족을 마음대로 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는 선거연대를 하면 됩니다. 바른정당의 수석 최고위원도 한 토론회에서 자신도 선거연대 정도로 갈 줄 알았고 선거연대 정도를 찬성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막 밀어붙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의 목표는 당선자 숫자와 관계없이 지지율로 2위 정당이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광역기초단체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당선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호남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교체한 후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1대1로 붙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당내에서 호남 주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작지만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의미 있는 선택을 해주실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아주 강한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선거연대에서 열려 있어야 선거 승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도권이나 중부권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가 유효한 선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과 후보에 따라서 선거연대 전략이 달라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의 어려운 처지를 빌미 삼은 합당을 통한 리더십 위기 탈출이거나 다음 대선을 위한 장기 포석이라는 의구심만을 키울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의견이 분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합당파, 당권파 일각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 반대는 당론에 반하는 해당 행위이므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에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당론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오히려 합당 강행을 중단하고 당대표가 사퇴하라는 의총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당원 투표는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였습니다. 합당이 당론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에서는 재신임 투표의 당규 위반을 문제 삼고 있는 한편 합당 중재파 의원들은 재신임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당파, 당권파에서는 당대표 사퇴를 요구한 중재파 의원들에게도 당론 위배 해당 행위로 사퇴하라고 요구할 것입니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0년 통계 이래 청년 실업률이 9.9%로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더욱 심각해지면서 88만원 세대에서 더 나아가 77만원 세대라는 서글픈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무리한 질주는 부작용을 키울 것입니다. 정부의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간 태우는 청년 포퓰리즘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조 원을 투입해
국민 세금으로 민간 업체 근로자 임금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 9%인 임대료를 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불난데 불 끄려다가 오히려 엉뚱한데 불을 지피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시장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정부는 급조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남북 대화가 있었죠. 국민들의 기대도 크고 염려도 많고 그런 걸 열렸는데 첫날 예상했던 바와 같이 비핵화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는 거부를 했습니다. 본래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효과는 저는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다만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된다는 측면에서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다행스럽고 그동안 정부가 고민했던 또 노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협상이 누가 주도하고 어떻게 돼가는가를 눈여겨보면 한술의 배를 불리울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정부는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자화자찬하는 형국도 나오고 참 보기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공동 보도문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전격 제안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이룬 일입니다. 이번에는 회담의 절차, 장소, 참석자의 위상, 의제 등으로 오랜 기간 시간을 끌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남북 간 대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전기로 만들려는 우리 정부의 열망과 평창올림픽을 통해 유엔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핵과 미사일이라는 발톱을 숨기고 위장평화 공세를 통해 전 세계에 악의 축이라는 이미지를 바꿔보려는 기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난 4일 미국 중앙정보국 수뇌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ICBM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위 3월 말 레드라인의 보고 내용을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3개월이 올해 1월부터 3월 말 패럴림픽까지 종료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칫하면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보호막으로 핵무력 완성에 이은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있는지 더 모릅니다. 특히 어제 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비핵화 문제는 발끈하며 남측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든가 모든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해 나가자고 한 점도 한미동맹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깨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낙관론에 기대어 이번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넘어 모든 것을 이루려는 성급한 접근은 금물입니다. 자칫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전선에 균열을 내려는 북한의 의도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시간에 쫓겨 훗날 후회할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하십시오. 옛 속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배고플수록 밥을 천천히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갈증이 심할수록 천천히 물을 마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의 깊이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없다고 손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은 이번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하지만 짤막한
지켜보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를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남북회담 결과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더라도 절대 평상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도 남북의 관계는 선의보다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에 따른 논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냉철한 이성으로 어떤 경우든 국가의 핵심 안보 이익은 우리가 지향하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향후 계속 열릴 각종 회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분들 이제 나가실 때 제가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분들 다시 한 번 더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진상 규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물론이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에 우리 국민의당 앞장서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안철수